일반적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한 20-30%의 조정은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일종의 하락세를 암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우상향하는 오름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격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 시에는 오히려 매입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많은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비트코인의 볼린저 밴드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있을 적에는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을 타고 탄력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선 아래로 하락하더라도 밑에 볼린저 밴드 제일 하단을 접하고 다시 상승하고 하단으로 내려가고 상승하는 걸 반복하는데 지금 같은 볼린저 밴드는 하단을 접했는데도 이 볼린저 밴드가 확산되면서 하단을 타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일봉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째 하단을 타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종의 하락세를 암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저런 식으로 확산되면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게 하락세로 접어들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최근 지난해 10월 이후 이렇게 확산되면서 아래선을 타면서 내려오는 경우는 지금 처음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그간의 개인들이 끌어오던 시장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SEC가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AB 121 이라는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과거에는 은행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위험자산으로 인지를 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지침이 바로 SAB 121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이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수탁 업무를 하고 싶어도 즉 비트코인을 받아서 보관해 주는 업무를 하고 싶어도 비트코인을 받았을 적에는 그 위험자산만큼 자본을 써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었었는데 이런 일종의 악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 은행들이 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 등 관련 암호화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즉 한마디로 비트코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 반감기 효과가 극대화되는 해입니다.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감기 사이클은 첫 해, 둘째 해가 비교적 상승 실적이 좋고 셋째 해에는 거의 어김없이 하락하는 사이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 이론상 올해는 반감기로 인해서 상승하는 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중의 비트코인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요건 뒤에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 신생 자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산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정부만 해도 지금 15개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기타 브릭스나 러시아 등도 비트코인 매집에 나섰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인 주도장세에서 기관 주도장세로 변환되는 건 기관들은 그들이 지키는 2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과거의 규제적 정책에서 이제는 지원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길이 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만 나쁘지 않다면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겁니다. 우선 지난해 1분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이 시장에 진입한
기관 투자자 숫자가 944개였습니다. 즉 SECO의 분기마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는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는 자금 운용사의 숫자가 미국에는 한 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944개가 이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13% 정도 진입을 했고, 이제 지금부터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대형 은행들이 이제는 진입하는 그런 순서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채널 리시스라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가상자산 거래의 약 70%가 건당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였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큰 자금은 개인들의 투자로 보기 힘들고 이거는 기관들의 투자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제는 기관이 시장의 70% 이상을 주도하는 기관 주도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데이터가 반감기 데이터인데, 반감기 사이클을 보면 둘째 해의 상승 효과가 컸습니다. 즉 둘째 해라는 건 2012년에 반감기가 시작돼서 2013년이 둘째 해고, 그 다음에 2017년, 그 다음에 2021년이 둘째 해였는데, 지금 그 해당 연도를 들여다보면 최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셋째 해에는 어김없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즉 셋째 해라는 게 2014년, 2018년, 2022년인데 그 해를 들여다보면 빨간색이 훨씬 많아요. 즉 셋째 해에는 항상 저렇게 마이너스로 빠지더라라는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적에, 올해는 다행히 2025년은 둘째 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반감기 사이클상 실적이 좋은 해가 될 거다라는 데이터에 동의를 한다면 올해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중 유동성이 지금 급격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2027년 7월 달만 해도 비트코인이 338만 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년 반 지난 지금 들여다보면 이 수치가 230만 개로 자그마치 2년 반 사이에 108만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즉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거래소에 놔두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유동 물량이 지금 빠른 속도로 저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등 이런 대체자산, 즉 한마디로 달러의 대체자산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이 다 모아봐도 전체 자산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군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전체 자산의 5%, 채권은 13% 정도 되고,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은 통화 파생상품을 비롯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그 물량이 큽니다. 이런 미뤄봐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이제 커나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가 지금 국가 간 경쟁 상태에 도래했다라는 얘기인데, 우선은 브릭스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교육을 촉진시키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회의가 10월 24일 날 끝났는데 11월 초에 러시아는 비트코인 채굴과 비트코인 거래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근본적으로 채굴이나 암호화폐 사업을 전면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밀채굴 양이 세계 1위입니다. 비트코인 전체의 55% 정도를 아직도 중국이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호들이 돈을 놀리는 방법이 금을 모은다거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밀거래가 지금 아시아 1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또 들여다보면, 지난 10월 러시아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자라는 의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가 됐었고, 또 하나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는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채굴을 합법화시켰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채굴을 하자라고 권했는데 그 방식이 비트코인 채굴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둘의 공통점이 똑같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과 데이터 센터를 연계시켜가지고 이 산업 분야를 진흥시키자라는 걸 오히려 브릭스 회원국들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에 채굴을 합법화시키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러시아 부호들이 자본 유출을 할 수 없게 채굴한 비트코인은 해외 수입상한테만 팔게 돼 있습니다. 즉 러시아 상품이나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수입상한테 팔아서 그게 국내로는 유출되지 않게 하고 동시에 거래소 2개를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기업들한테는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되는 건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지금 같은 밀채굴이나 밀거래를 묵인하는 상태에서 이 시장을 끌어갈 건지 아니면 러시아처럼 그들도 채굴이나 거래를 합법화시킬 건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이런 행태를 보고 또 하나는 페트로달러 시장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JP모건 보고서에서도 2023년에 석유 거래의 20% 이상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맺은 50년 만기 군사 경제 협정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때 미국이 이 협정을 더 연장하자라고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부를 했습니다. 바로 이 협정이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야 하는 그러한 협정에서는 이제 해방이 돼서 앞으로는 페트로달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균열이 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인 11월 30일에 다급하게 그의 SNS에다가 앞으로 탈달러를 추구하거나 달러의 통화를 쓰려고 하는 나라한테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바로 브릭스의 그 탈달러 행동과 그다음에 페트로달러의 균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폴리마켓이란 베팅 그 마켓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것 같으냐라는 이 베팅에 지금 한 46% 정도가 베팅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올해 안에는 이 비축하는 게 힘들지 않겠어라는 의견이 약간 더 우세합니다. 이게 1월 16일만 해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6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슬금슬금 떨어져가지고 40% 아래로 있어서 돈 내고 베팅하는 곳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